안녕하세요. 박승복의 스케치북. 오늘은 네 번째 시간 11장. 제목은 힘 있는 자들이 가장 좋은 해결책에 반대한다 입니다. 아마 이번 시간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리에는 어떤 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기원을 한번 따라 올라가 볼 겁니다. 옛날 사람들 이름이 좀 나오긴 하는데 최대한 핵심만 추려서 알기 쉽게 설명할 테니까 10분 고비만 잘 넘기면 됩니다. 출발합니다. 2019년 7월 구글은 기후변화에 다같이 대응하자고 하면서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을 한자리에 다 모았습니다. 그 모은 위치가 어디냐면 저기 여기가 무슨 섬이냐, 베르투라 리조트, 이태리 끝에 있죠. 좋은 데인가 봅니다. 경치도 좋고 풀장도 있고 사진이 좀 많이 깨지긴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내가 보니까 디카프리오하고 영국의 해리 왕자밖에 안 보이네요. 5승급 리조트 베르투라에 다 모였는데 인근 공항에 요런 거 한 40대가 이미 만차가 됐답니다. 70대가 대기 중이었대요. 선지와 인터뷰한 사람은 하는 말이 참 위선적이죠. 기후변화가 위험하다고 떠들면서 전용 제트기 타고 돌아다니면 아마 서울 제주 간에 한 100인승 조그마한 비행기가 항공료 60드럼 정도 든다고 하는데 얘는 비행기가 좀 작으니까 한 20드럼 들지 안 들지 모르겠고, 아무튼 신문에서는 편도 약 한 3만 불, 2만 9천 불, 3만 불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좀 잘 살려볼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제트기 100대가 전 세계에서 뿜어대는 유해가스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 보죠. 해리 왕자네가 영국에서 이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영국인 1인 평균 1년 배출하는 탄소의 6배라고 합니다. 인터뷰한 사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라고 설교 그만하고 니들이나 좀 모범을 잘 보이고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초반에 소개시켜드렸던 스웨덴에 나온 유명한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2019년 8월 유엔 총회에 연설하기 위해서 집에서 뉴욕까지 신재생 에너지 요트를 타고 갔습니다. 탄소 배출 없는 삶의 모범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삶과 행동의 일치. 대단하지 않습니까? 16살에 나는 뭐 했나? 그런데 결론적으로 비행기 타고 혼자 갈 때보다 결론적으로 4배 많은 탄소를 배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 타고 4명이 왔거든요. 4명 갈 때 전부 다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먹고 살만하니까 환경운동도 할 수 있다. 먹고 살만하다는 말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쓰고 있다.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며 살고 있다. 그 얘기겠죠. 이게 유엔에 갈 때 같이 배 타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레타 툰버리 스웨덴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 사진도 한때 되게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탄소 배출 제로를 한다고 표도 입속으로 끊었다 그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장이 1등석으로 뽑아줬는데 사진 찍으러 나와서 저렇게 연출하고 찍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인도, 중국 배출하는 거는 손도 안 대고 지금 미국 대통령한테 지금 덤벼 들고 있죠. 아주 재밌는 만화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GDP와 에너지 소비량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90년부터 2015년까지 쭉 끌고서 이렇게 집계를 해보면 올라갑니다. GDP가 올라갈수록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쭉쭉쭉 올라갑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겠죠. 유럽인 평균이 미국인보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은 타고난 환경 사랑꾼이라서가 아니고요. 거기는 인구 밀도가 높고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자동차를 덜 몰기 때문입니다. 희한하게도 환경주의자들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서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데,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는 지난 50년간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서 경제 발전을 가로막기 충분한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태양광, 풍력 이렇게 비싸고 효율 떨어지는 거 지어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버드의 환경공학 박사 존 브리스코라는 사람, 옛날 분이에요. 남아공 출신이고요. 인종차별과 싸우면서 급진자파가 됐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죠. 하버드 환경공학과를 나왔고, 자기가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1년 중에 3분의 1이 홍수로 물에 잠기는 곳, 질병과 기아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인 곳, 그곳에서 자기는 일생을 바치려고 지금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을 근처에 제방을 짓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이 사람은 이 정부 계획에 반대를 합니다. 브리스코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했죠. 공사를 하면 부자들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22년 후에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마을은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고 시장은 활기가 넘치고 여성들은 더 독립적으로 살고 평균 수명이 70세. 물어봤죠.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제 방이 생겼어요. 또 뭐가 있나요? 다리도 생겼어요. 인프라 건설이 가난 구조의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월드뱅크, 가난한 나라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서 금융을 제공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년간 댐, 도로,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하고 브라질에는 12개 수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줬고, 그런데 1980년대 후반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같은 환경단체 주장으로 UN, 월드뱅크는 가난한 나라의 대규모 전력 인프라 대신에 이제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설치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이라는 거죠. 댐 같은 대규모 전력 인프라 대신에 너는 이런 거 쓰지 말고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써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죠, 이거. 과연 저게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유엔의 기름칠을 또 얼마나 했는지 이제는 유엔이 앞장서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제고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은 전통적인 연료 사용을 억누르는 데 도움이 된다. 개발도상국이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이다. 신재생 에너지 쓰라는 얘기죠. 신재생 에너지 쓰면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를 불러서 들어와야 되고, 그럼 그 업자는 어느 업자가 됐든 어느 업자는 돈을 벌겠죠.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 장작되는 나라죠. 콩고의 90%가 장작을 뗀다고 그럽니다. 과거에 가난 탈출한 시나리오는 장작을 떼는 데서 이렇게 가스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우리가 해보니까 너무 산업화에 그 폐해가 많아. 너희들은 산업화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신재생으로 바로 뛰어 점프해. 에너지 도약이 가능해. 이게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명색이 실험이라는 탈을 씌우고 누군가는 돈벌이를 하고 있겠죠.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실험도 합니다. 교도소, 여기 교도소라고 하는데, 르완다. 사람들 배설물에서 나온 가스를 모아가지고 치사에 사용하는 소위 바이오 에너지.
사실은 선진국을 부유하게 만들어진 기술을 가난한 나라에 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정말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댐을 지으면 강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하려면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겠죠. 지금부터 이 사람들 생각 좀 더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고드윈, 영국의 저널리스트, 정치 철학자, 소설가. 또 뭐 니콜라스 드 카리타트 마르키드 더 콘도르케.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책도 쓰고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지가 뭐냐면 출생연도가 1743년, 뭐 1794년, 뭐 2700년대 후반이죠. 중반 후반. 프랑스 혁명,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하여튼 그럴 때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인간은 얼마든지 진보할 수 있다. 신기술을 이용해서 더 많은 식량도 생산하고 더 많은 인구도 부양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직후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훗날 계몽주의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멜서스, 여기는 말투스라고 적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서스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주장하는 것들 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하거든요. 그래서 1798년에 그 유명한 인구론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인구론. 인구가 늘어나면 소득이 줄어들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 그게 그때까지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그때까지에 딱 맞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멜서스 말이 맞습니다. 식량은 산술급수로 늘어나죠. 1, 2, 3, 4로.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1, 2, 4, 8, 16으로. 이 사람들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피임은 그거는 자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욕, 참아라 이거지. 참아라. 만혼, 넓게 결혼하든지 아이를 조금만 낳는 것 등 이런 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고 제조업보다는 농업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도 반대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육체 노동보다는 귀족으로서 누리는 전원 생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람. 지금으로서는 좌표가 어딘지 찍을 수 없는 그런 헷갈리는. 아무튼 그때는 뭐 사회 엘리트 계층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영국의 인구와 번영을 조사한 그 그래프인데요.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다른 데서 제가 잠시 가져왔는데 밑에가 인구입니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여기 보면은 세로 축은 장인의 실질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은 점점 내려온다. 그게 보이죠? 여기 이제 그 그래프를 쭉 확대하면은 내려왔다가 앞으로 이제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도 소득은 점점 늘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지금의 개념이나 과학 기술 수준이나 의식 수준을 가지고 보면 멜서스의 주장은 완전 허무맹랑하게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맞는 주장이었고 논리였고 통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멜서스가 웃기는 사람이 됐지만 그때는 상당히 신뢰성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학자요 주장이었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일랜드 대기근입니다. 감자뿌리에 핀 곰팡이가 전국토로 번져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아일랜드. 영국은 저렇게 아일랜드, 웨일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00만 명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멜서스는 죽기 전부터 아일랜드 인구 폭증의 원인을 바로 감자다. 감자 때문에 아일랜드는 인구가 폭증해서 무슨 큰일이 난다. 한마디로 이런 값싸고 영양가 높은 식량, 그러고 아일랜드 사람의 무지와 야만성이 맞물려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도 아일랜드는 잉글랜드로 식량과 소고기 같은 거 수출을 많이 합니다. 영국의 엘리트들이 볼 때 이건 아일랜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자제력이 좀 부족해서 인구가 늘고 있다. 뭐 생각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그 당시의 시선으로서는 멜스스의 주장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1876년에서) (1890년) 인도 총독을 지낸 영국의 현지 총독, 인도 총독이죠. 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인도는 생산되는 곡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한다. 생산량과 인구 증가의 한계에 도달했다. 영국은 전쟁 물자로 식량과 공산품 제공하는 걸 인도에서 다 해결을 받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인도는 만성적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렸고, 그런데도 처칠은 인도에 식량 수입하는 것을 불허를 했습니다. 왜냐? 인도인은 토끼처럼 번식한다. 전쟁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식량 수입을 허락을 하지 않아 관계로 인도의 벵골 지방은 그해 기근으로 인해서 한 300만 명이 아사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히틀러는 멜스스와는 달리 식량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 그냥 다른 나라 땅 뺏으면 되지 뭐. 이런 주지 생각입니다. 역사학자 메이휴라는 사람은 멜스스와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장면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멜스스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테네시주라는 곳입니다. 테네시. 여기 잘 모르죠? 테네시의 1900년대 모습은 지금의 콩고 공화국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 탄약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테네시강에 댐을 짓기로 했는데요. 공사 도중에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공화당 의원 리스라는 국회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루즈벨트 신임 대통령 설득해서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를 설립합니다. 댐이 세워지고 값싼 전기를 생산하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자연 환경은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비료 공장을 세워서 비료가 공급되면서 더 적은 땅에서 더 많은 소출이 가능해지고 남는 땅에는 나무를 심습니다. 이때 존 크로 랜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농기계, 포장도로, 실내 배관은 여기 상수도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산업 사회의 질병이라고 비판하면서 도시화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 대학 교수고 시인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말라리아와 기아와 싸우던 농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타자기 농사꾼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멜서스, 처칠, 멜서스주의자들, 여기 이 랜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 사회적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피임도 안 돼, 빈민층을 위한 복지도 안 돼. 사회주의자들과 좌파는 모두 멜서스를 엄청나게 정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르크스, 엥겔스는 멜서스를 인류의 오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누구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면 다 같이 살기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는 더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도 된다 하는 이 가정을 참 희한한 논리로 포장을 하고 자연스럽게 지배계급에서 큰 인기를 누린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이 멜서스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멜서스주의가 우파에서 좌파로 갑니다. 그래서 환경주의란 이름으로 정치운동을 시작합니다. 우파에서는 자유지상주의, 친기업주의, 자유시장, 보수주의, 반멜서스주의가 퍼집니다. 멜서스주의에 대한 비판이 우파 진영에서 나옵니다. 왜냐? 아이를 낳으면 먹어야 할 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주체도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언론으로부터도 크게 환영을 받게 됩니다. (1948년) 버그트라는 환경주의자가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생존으로 가는 길. 제목만 보면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 인도에 대한
인도의 인구 폭증에 대한 경고를 날립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출산을 많이 하다가는 우리 다 같이 죽는다. 고대 그리스처럼 영아 살해, 이민, 식민지 건설 뭐 이런 거 통해서 인구를 좀 의도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유엔이 좀 나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존슨 대통령입니다.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대통령직을 승계한 민주당의 부통령이었죠. 등 떠밀려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원 부족 때문에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하는 걸 보고 뉴욕타임즈가 발칵 뒤집힙니다. 야, 그 정도로는 너무 약해. 인구 조절 좀 더 세게 해야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타임즈는 대표적인 좌파 왼쪽 그 언론사죠. 여러분 게릿 하디시라는 사람 공유주의 비극이란 논문이 아주 유명한데 뭐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주인 없는 땅이라고 니나 내나 다 양떼 소떼 몰고 와가지고 불 다 뜯어먹어버리면 결국 다 같이 망한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상호 동의하에 서로 비슷한 수준의 희생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폴 얼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전쟁은 끝났다. 인류는 패배했다. 80년대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번식이 우려된다. 공유지의 비극을 쓴 게릿 하딘, 이 사람이 구명보트의 윤리학이라는 글을 씁니다. 구명보트. 얘기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죠. 우리가 얼마나 인도주의적 의도를 품고 있든 간에 인도인의 생명이 구제될수록 살아남은 이들과 후손들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요지는 산 사람이라도 살자. 이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주의자나 멜스스주의자나 똑같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못하게 막아서 그들을 좀 보호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사회주의자가 하는 얘기는 산업 자본이 들어가면 환경이 파괴돼. 산업화가 환경 파괴의 지름길이라고 그러고, 멜스스주의자는 인구가 과잉이 되면 환경 파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나 멜스스주의자나 환경 파괴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는데 지나가는 과정이 좀 틀린다는 얘기죠. 사회주의자는 산업 자본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멜스스주의자들은 인구가 어쩌든지 과잉이 안 되게 인구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수단이 틀리니까 이게 이제 힘을 좀 합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합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약간의 수정을 가합니다. 당시 선진국들이 월드뱅크 같은 기관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지원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이 인프라 건설을 막자. 그러니까 산업 자본을 막음으로써 인구도 같이 잡을 수가 있다. 뭐 대충 이렇게 나온 거겠죠. 이 사고방식이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됩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발전소, 또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 이것이 진보의 상징인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전기가 상당히 그때는 권위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소외시킨다. 우리는 선진국이 됐지만 이렇게 전기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가 됐으니까 후진국 여러분들은 우리 전체를 밟지 말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쓰세요. 뭐 대충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멜서스는 인구 과잉으로 식량 부족에서 기아가 일어나고 환경 파괴된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를 아주 장기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주장을 합니다. 저렴하고 깨끗하고 풍부한 에너지원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저렴하고 깨끗하고 풍부한 에너지원은 어리석은 아이의 손에 기관총을 주어주는 것이다.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멜서스식 인구 폭발과 기아 만연은 틀렸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큰 병원 가면 이런 게 있다면서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처음 봤는데, 트리아지, 이 응급실에 도착하는 환자 분류표랍니다. 레드부터 블랙까지, 뭐, 병원마다, 나라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치료와 무관하게 어차피 죽을 사람들, 환경주의자, 멜서스주의자들은 인류에게도 트리아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렴한 에너지가 풍부하게 공급되면 인구가 과잉이 되고, 인구가 과잉이 되면 환경이 파괴가 된다. 따라서 미국, 유럽 따라 하려면 화석연료를 많이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중장비나 농약비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우리 몸으로 때웁시다. 몸으로 때우고, 모자라는 거는 우리 선진국이 좀 덜 쓰고 덜 소비하면 되고, 우리가 재분배를 하면 되니까, 재분배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은 뭐 발전소, 뭐 수력발전, 화력발전 뭐 크게 지어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건강하게 푸르게 한번 지켜봅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1930년도에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를 만들었을 때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라는, 가난에서 탈출하려면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와 식량이 필요하다. 이게 필수 조건이라고 그랬는데요. 똑같은 민주당에서 50년 뒤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글로벌 2000년대에 용역을 줬겠죠.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2000년대에 어떤 그 포켓을 했냐면,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0년도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 더 붐비고 오염이 심하고 생태학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에 취약해질 것이다. 인구, 자원, 환경과 관련된 심각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예상된다. 물질적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해질 것이다. 그래서 풍부한 에너지보다 희소한 에너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책을 바꿔버렸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런데 사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1968년부터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었던 것을 그때 당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나온 자료고요. 한국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금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힘이 걱정이 됩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입니다. 1968년 피크를 찍고 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인구 증가나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쟁, 정치적 억압, 분배 체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도의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유엔에서도 가족계획에 사용되는 예산을 50% 정도 삭감을 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정책 결정자, 언론인, 환경보호운동가, 교육기관에서 일하던 엘리트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원자력은 사실상 무한대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다면 무한대의 식량과 물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화석연료 없이, 석탄이나 기름 없이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해수를 담수화하면 물도 없고, 공기에서 질소를,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서 결합시키면 화석연료 없이도 비료를 만들 수가 있다.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에너지와 식량은 제한되어 있어 하고 정리가 좀 필요해. 이런 멜서스식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죠. 드디어 멜서스주의자들은 희한한 주장을 합니다. 너무나 저렴한 에너지, 너무나 풍부하게 공급하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문제다. 시에라 클럽의 사무총장이 하는 말입니다. 만약 원자력 발전소가 제공하는 에너지 때문에 이 나라의 인구가 향후 20년간 2배로 늘어나면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풍광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인구 성장을 인구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원자로가 마치 폭발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포감 유발 전략입니다. 원자료의 핵연료는 충분히 농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폭탄이 될 수 없습니다. 인구 폭탄에 실패하자 이제는 전략을 바꿉니다. 멜서스주의자들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업그레이드된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바로 생태적 임계,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임계점 이하에서는 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티핑 포인트가 저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단체죠. 350.org, 빌 맥키번이 만든, 그 사람이 만든 책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경제성장 스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진국은 이제는 농업 중심 경제로 가야 되고, 가난한 나라는 산업화 없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부자 나라가 좀 십시일반하고, 전 세계 글로벌 인구는 1억에서 20억 사이로 관리가 돼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린지. 마르크스주의자이던 하버드 출신 브리스코라는 사람은 아까 앞에 장에서도 잠시 나왔는데요. 이 환경단체들의 행태에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사람 하버드 출신이라고 그랬죠. 마르크스주의자. 근데도 환경단체들의 행태에 왜 화가 났느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80%가 물관리라. 이들이 댐 건설을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다. 식량위기를 부르는 NGO 단체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덮지만 자신들이 이 식량위기를 키워왔다는 사실은 덮어버린다. 개발도상국들의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를 환경보호라는 핑계로 막아서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뭐 하는 조직 같아요? 리버스가 나오죠. 강과 관련되어 있는 데입니다. 강. 주로 강에서 노는 단체입니다. 1985년 설립된 이래 전 세계 217군데의 댐 건설을 막아낸 단체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 자랑스러운 업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간다 어느 지역의 댐 건설 반대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한 번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취재 도중에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거하고 현지인의 목소리하고 뭐가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현지 밀착 취재를 해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현지인들이 다 댐 건설에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왜 현지인들 물어보니까 다들 찬성한다고 그러고 왜 그러지?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댐을 지으면서 숨을 대는 지역 사람들은 재정 지원도 해주고 이주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숨을 지역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댐 건설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이 단체는 또 댐을 건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댐 건설 반대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 가지고는 좀 약하죠. 이 강의 상류층에는 세계 최고의 래프팅 코스가 있는데요. 댐을 지으면 이 코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가댐입니다. 스위스댐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운용 방식도 간단하고 탄소 발생도 없는 데다가 100년 이상 지속 생산이 가능한 이 댐에 비하면 스위스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댐, 거기에 있는 댐도 100년 넘게 강을 틀어막고 값싼 전기를 풍부하게 생산하고 있고 식수와 농업용수도 제공하고 홍수 조절도 하고 그런데 그런 댐에 대해서는 입도 뿔긋 안 하죠. 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해리 왕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지구온난화 신경 별로 쓰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다음번에는 어떤 영화에서 어떤, 역을 캐스팅을 받을 수 있느냐, 대중에게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죠. 이 사람들은 환경운동이라는 장난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2019년 1월 달에는 이 아가씨 가난한 나라의 경제개발 꼭 필요합니다. 아마 9월 달까지 뭐 또 무슨 구워 삼켰는지 지금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온통 돈 이야기, 경제 얘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력 현황입니다. 한국 찾으시나요? 한국,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근데 한국 남한이 꼭 무슨 섬나라 같이 돼 있죠. 뭐 북한하고 아프리카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밝은 곳이 딱 몇 군데 있는데요. 저 밑에 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행정수도 프레토리아, 사법수도 블롬폰탄, 남아공은 수도가 세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쏙 들어가는데 일부 알제리, 나이지리아, 그리고 튀니지나 이집트 주로 관광으로 먹고 살만한 나라, 그 빼고는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2013년 미국 정부에서 파워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를 밝혀라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저 공이 발전기인데요. 낮에 30분만 갖고 놀면 집에서 LED 3시간 켜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킷이라는 그 발명, 축구공에 오바마가 아주 열광을 했답니다. 사진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킷 하나가 그때 당시 99달러, 콩고인 한 달 월급 2020년 기준으로 3만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레타 툰베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태어났다면 유엔에 가서 무슨 주장을 했을까요? 저거 초기에는 페트병이었어요. 페트병에 물 채워놓고 하니까 너무 약하니까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과학자들 대단하죠. 저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10룩스, 페트병 넣었을 때는 40룩스, 저 동그란 원으로 구로 만들어 넣었을 때는 90룩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컴컴한 방을 밝혀준다. 그 얘기입니다. 인도입니다. 2015년 인도의 어느 한 도시 이야기가 전 세계 뉴스를 장악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주민들 가짜 전기 물러가라. 우리는 진짜 전기를 원한다. 이런 거 장난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에너지 실험을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다음 시간에는 건너뛰었던 장인에서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하고 저자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